네, 방금 소개받은 박기순입니다. 소창 철학자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요. 어, 뭐 일단 그 오늘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제가 또 약간 흡인력이 또 없는 사람이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약간 조촐하긴 한데 또 이것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화여대학교 철학연구소 특히 소장 이규성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 뭐 제목은 뭐 인계능계과 근대시학의 형성.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제목을 어떤 식으로 딱 보고 느끼셨을지 상당히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별로 이렇게 라틴어도 들어와 있고 뭐 그래서 조금 근대 뭐 현대도 아니고 근대 뭐 이래서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 제목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글을 쓴 약간 맥락 뭐 어쨌든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맥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 맥락을 조금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를 간단 말씀을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랑시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랑시 한 3, 4년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부터 어쨌든 뭐 프랑스에 조금 더 이렇게 프랑스까지 조금은 좀 기간이 더 되는데 어쨌든 랑시르에 대한 글을 계속 읽고 공부를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현대 철학자이긴 하지만 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소위 이제 근대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면 특히 18세기 그 이후까지를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근대 시대를 재해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근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한 축은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어떤 랑시에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논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뭐 스피노자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인게늄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뭐 그 연장선상에서 뭐 관련된 뭐 비코라든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게 된 이런 사람들의 책도 읽을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랑시에르의 근대 해석과 제 해석과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뭐 인게니움 개념, 그다음에 비코 이 두 주류가 두 관심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완성은 안 됐는데 어쨌든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글은 뭐 오늘 발표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조금 다른 데서 이것의 어떤 초안적인 어떤 성격의 내용 줄기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어진 게 사실은 이제 창조 혹은 창조적 사유 뭐 이런 주제에 관한 그 랑시르의 생각을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글에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뭐 창조적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인데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꼭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철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새로움 뭐 혹은 창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광고 카피에서부터 뭐 기업 광고 뭐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뭐 혁신 뭐 창조 창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맥락에서 무슨 창조적 인문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입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동일한 의미인지 그 창조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은 그것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푸코가 얘기했듯이 뭐
이건 뭐 니체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대한 진단,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진단이고 그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평, 어떤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think different죠. 이렇게 다르게 사유하게 가능성 이것을 어쨌든 탐험하는 것인데 이 창조적 사유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창조적 인문학, 뭐 창조적 인간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혹은 거기서 어쨌든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의 어떤 탁월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참으로 탁월하고 예리하고 하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창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성의 문제 혹은 창조적 사유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유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즉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로서 규정될 수 있는 한에서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에서 오늘 발표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사유란 무엇인가, 일종의 사유학에 관한 사유에 대한 사유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랑쉐르가 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사유는 번역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텍스트를 이제 인용을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건 사유한다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번역하는 것, 즉 어떤 텍스트에 대해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등가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 얘기는 이 문단, 그러니까 랑쉐르가 무지한 스시라는 텍스트에서 쓰고 있는 이 단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논제, 즉 번역으로서의 사유라고 하는 이 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것의 함유된 귀결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어쨌든 사유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뭐 사유는 번역이다 혹은 뭐 이해한다는 것은 번역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언뜻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랑시에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컨텍스트, 그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랑시에르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무지한 스승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어떤 논제를 펼치고 있고 그 논제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번역은 사유라고, 그러니까 사유는 번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무지한 스승이라는 텍스트는 뭐 우리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말하자면 이 책은 자코토라고 하는 한 프랑스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한 교육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셉 자코토라는 사람이 했던 한 흥미로운 어떤 교육적 모험과 그것의 귀결에 대한 성찰들을 랑쉐르가 다시 재해석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논제를 통해서 랑쉐르가 이 책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논제이고, 이 논제는 랑쉐르 철학의 주춧돌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점에서 랑쉐르 철학은 이제 평등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소위 이제 프랑스 철학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련의 어쨌든 프랑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뭐 그들을 대표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차이라는 개념 혹은 타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뭐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 해체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들은 이제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데 랑시에르를 특징 짓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데리다가 해체가 있고 뭐 레비나스가 타자라는 개념이 있고 들레즈가 뭐 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뭐 사건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면 랑시에르에게서는 그것은 평등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쭉 열거한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적 펑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그들과 좀 다른 어떤 철학적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평등 개념이 이제 이 텍스트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능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오래된 철학적 전통에서 이렇게 이 확립되어 온 주요한 철학적 논제들이 예를 들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이 평등이라는 논제가 쉽게 이렇게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시적으로 이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어쨌든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랑쉘의 무제한 스티라는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전통 철학에 대한 일종의 혁신이자 전복의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어쨌든 사유는 번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게 이 텍스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코토가 어떤 교육적 모험을 이제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벨기에에 가서 이제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어서 이제 플랑드르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학생들은 불어를 또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막상 플랑드르어를 알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하나의 모험은 뭐냐면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 바이랭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게 불어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대역본이죠. 이것을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그걸 읽게 이제 스스로 어쨌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제목이 무지한 스승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무지한 스승은 굉장히 역설인데 왜 그러냐면 스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지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은 물론 불어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불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는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무지한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무지한 한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 대학본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불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고 자코토는 이 교육적인 어떤 교육학적 사건을 이제 다시 철학적으로 이렇게 성찰해서 어떤 몇 가지 중요한 논제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그걸 랑쉐르가 다시 무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논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고 대해서 갖고 있는 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일종의 지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궁극적으로 이제 랑시엘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 지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어떤 함축들을 갖냐면 첫째로 그러니까 설명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승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데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있는데 이 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읽고 혼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표현된 지능과 나의 지능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도움의 자리로 오는 것이 누구냐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이미 알을 가지고 있어서 텍스트의 지능과 나의 지능 사이에 있는 어떤 간격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설명의 논리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전반적으로 이런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이게 단순하게 그럴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월한 지능과 열등한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혼자의 지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능인 거고 이 텍스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월한 지능인 거고 뭐 어쨌든 이러한 분할 지능의 불평등을 이런 전통적인 교육의 이념은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이런 교육의 불평등, 그러니까 지능의 불평등이 설정될 수밖에 없냐면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세상에 어떤 이야기든지 세상에 나름대로 확립된 이야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지는 그런 이 허술한 게 없어요. 나름 단단히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부수려면 섣부르게 덤비거나 혹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그걸 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의 불평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하나의 체제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만한 어떤 힘이 있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쨌든 파헤치고 확파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우월한 지능과 열등한 지능이 존재한다. 이 생각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만 하는 지식, 사이언스 이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에는 그건 뭐냐면 철학사에서 인식한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고전적인 대답은 뭐냐면 결과를 그 원인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원인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물들의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이 원인들로부터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도 결국은 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야 그 알미 탄탄하고 정확한 알미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연히 그러니까 결과만 맞았다고 해서 그게 참된 암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연히 뭐에 도달한 것이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것. 근데 우연히 알게 됐다면 실제로 내가 그 길까지 뭐 다시 말하면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못 가고, 그 다음에 그 도달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였었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도달한 지식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확고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모론주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성을 띄어야 되고, 그 체계성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부르는 절차에 따라서 획득되어질 때 그게 체계적인 암, 사이언스, 그런 지식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방법. 학생들이 갖고 와서 묻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동생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런 질문을 받을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는 어떤 체계적인 올바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도달한 알은 확고하고 그렇게 체계적인 암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이제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원래 그 메소드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히라버로 이제 메타 플러스 호도스라고 하는 게 결합돼서 이제 생긴다는 말인데, 그래서 뭐 따라가야 할 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메서드는 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유와 생각이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사유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사유라면 그 올바른 사유가 가야 할 절차나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잘못된 길이고 쓸데없는 길이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읽을 때 왜 자꾸 선생을 요청하게 되고 스승을 요청하게 되냐면, 길을 가다가 딴 데를 가거나 헤맨단 말이죠. 왔다 갔다 헤매고 이 길로 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저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 아닌가 봐. 그러니까 헤매고 하니까 어쨌든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선생이 거기는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랑셰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의 길만 이미 난 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명의 논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길, 남이 간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걸려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뭐 여기에 오게 되는데 메일에다가 이제 뭐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그랬더니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마치 제가 이대 전혀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처럼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설명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길을 잘못 잃을까 봐.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그 길을 잘못 들지 않으면 결코 가보지 않을 어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재미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지능의 어떤 평등과 불평등의 논제는 어떤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가면 어떤 것을 함축하게 되냐면 이 하나의 길만을 우리에게 가도록 하냐, 아니면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냐, 이런 것과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능의 불평등은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냐면, 제가 너무 자세하게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하자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인 것처럼 우월한 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표들이 있어요. 아까 어떤 체계성, 그다음에 어떤 논리성,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인간 정신의 능력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지능,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나 감각이나 상상, 뭐 기억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올바른 길로 그런 과학 혹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잘못 다른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이제까지 한다고 철학자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메소드에 따라서 올바른 확고한 명징한 인식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지성인 것이고 혹은 이성인 것이고 감각, 기억, 상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벗어나고 거기서 그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능의 불평등은 뭘 궁극적으로 더 나가면 함축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정신의 능력들 가운데 훌륭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능력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과 분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과학인 것과 과학 아닌 것이 얘기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뭐 체계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함축한 게 이제 과학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글을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체계성이 없거나 뭐 시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 강요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쓸때 학술지에 투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논문, 그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걸 수필처럼 썼다가는 퇴짜를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지식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이언스라는 것이 가시려면 각주도 차근차근 뭐 근거도 돼야 되고 어떤 논리적 형식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건 학술 논문이야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중에서 사이언스의 지위를 얻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기, 팜플렛, 수필, 소설, 시,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엄격한 사이언스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못 되고 그냥 비사이언스죠. 그러니까 학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푸코나 랑시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문서들을 뒤져서 과거의 시대를 새롭게 재석할 때 이제 그 참조하게 하는 문헌들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신문, 일기, 팜플렛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전통적인 지능의 불평등과 그 연장선상에 얘기되는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의 역할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랑쉐르는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논제를 제출하게 되는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랑쉐르는 지능의 평등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증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랑쉐르가 보기에는 지능이 불평등하다는 것도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논리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지능의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지능의 불평등을 긍정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런 것은 증명의 자격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의 평등을 그런 지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증한다는 것은 이미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능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능의 평등이든 지능의 불평등이든 그것은 논증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랑셰르 그러니까 자코토도 그랬고 이 그 랑셰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지한 스승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지능의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주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경우인데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샀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가게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샀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원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저는 이제 절망적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어떤 머리를 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터득한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죠. 바로 그것이 보여주시지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반드시 어떤 것을 배울 때 스승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스스로 다 익힐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다른 맥락에서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 이 지능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그 지능의 평등이 드러나는 사태 이런 사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지능이 평등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논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함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한 문장, 예, 약간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산출한 모든 인간의 정신이 산출한 모든 것에는 동일한 지적 작용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자가 하는 매우 고차적이고 복잡한 어떤 지능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이런 추론 과정이나 어쨌든 그런 과정과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따라하면서 배우게 된 언어 습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씩 어린아이가 무엇을 터득하고 배우는 과정 여기는 그러니까 단순성과 복잡성의 어쨌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지적 작용이 거기에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유한다, 그다음에 이 지능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다른 어떤 특별한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그거가 분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랑셰르나 자코토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능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모든 지적 작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 지적 생산물에 나타나는 지능의 작용, 그거는 관계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관계시키는 것인데 말하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지각을 할 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본 것, 내가 이미 체험한 것들과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가 보는 작용, 듣는 작용, 혹은 옛날 것을 떠올리는 기억 작용,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철학사에서 거의 사유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작용들은 이미 거기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아주 고차적인 사유도 결국은 이 아주 간단한 작용, 즉 A를 B에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유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 라틴어로 사유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기타레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누구죠? 그 데카르트가 했던 뭐 코기토라는 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코기타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사유한다는 뜻인데요. 어원학자들이 얘기에 따르자면 이 코기타레라고 하는 사유하다는 말의 어원은 코게레, 그러니까 단칭, 이른칭 적으로 하면 코고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그 원어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고 혹은 코게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모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함께 갖다 놓는 것이죠. 함께 갖다 놓으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A의 물건을 보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옛날에 봤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사유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경우는 이렇게 관계시키고 모으고 모아서 관계시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도 결국 사유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랑시에르가 앞에 제가 이제 이 발표의 출발점이라고 놓았던 사유는 번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맥락 속에 위치해 있어요. 결국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은 트랜슬레이션은 옮기는 것이잖아요. 이제 옮기는데 컨텍스트를 다른 컨텍스트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를 나의 컨텍스트, 나의 맥락, 혹은 내가 가지고 관계 맺고 내가 이미 본 것, 혹은 나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바로 번역이고 이게 바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유는 번역이라고 하는 말은 사유는 관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텍스트를 읽을 때 보통은 문장을 이렇게 읽을 때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죠. 그러면 앞에 문장에 읽은 것을 그러니까 뒷문장을 읽을 때는 앞에 문장에 읽은 것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유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아주 쉽게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사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첫 장에 나오는 어떤 문장과 예를 들면 10페이지 뒤에 나오는 어떤 문장, 이것들을 연결시켜내면 그게 하나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있으면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은 무수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시키는 방식은 독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독자가 하나의 서로 다른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사유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관계시키는 것이고 번역하는 것이고 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새로운 생각, 창의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새로움의 전통, 어떤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새로움,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것 혹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보는 행위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들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철학사나 사상사를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창조의 시대가 있어요. 사상적 창조의 시대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2000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의 파리는 일종의 창조의 시대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창조의 시대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창조적 사상가들이 있고, 뭐 락강도 그렇고, 뭐 막스도 그렇고, 뭐 니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그들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과거로의 복귀 혹은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재해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시죠. 르네상스는 그 말대로 이제 재탄생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를 재발견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 제출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락강이 정신분석학을 혁신했는데 사실 그가 던졌던 모토는 뭐냐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했다 그랬거든요. 프로이트를 다시 읽자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얘기했던 라신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게 될 비코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는 관계시키는 것이고 번역이고 따라서 기억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떤 전통, 새로운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것들을 단절하고 과거의 것들을 무시하고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컨텍스트에서 끌어들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맥락에서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읽었는데 실제로 그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절대적인 새로움, 절대적인 새로운 출발점을 스스로를 그렇게 위치시키고 과거와의 단절,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옆에 써놓은 그 라틴어가 네모 안테메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라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전에 그 누구도 이런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처음 내가 하는 얘기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 출발점이죠. 절대적 새로움이고 어떤 단절 의식이고. 근데 실제로 그 데카르트마저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다 과거의 것에 대한 재해석이거든요. 본인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나의 그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견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과학의 지위를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어떤 분할을 지능의 불평등이 설정해 놨다면, 지능의 평등은 그 분할 아래 선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인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아까인 것처럼 기억하고 단순하게 관계시키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일정 특정한 해석이고 알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림이나 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철학자들이 해석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유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아까인 것처럼 과학과 비과학의 어떤 전통적인 구분을 폐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러니까 텍스트가 번역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 즉 어떤 그 텍스트가 말하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곧 사유이고 해석이다라고 이제 전제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지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논제가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능의 불평등이라는 논제는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전제하고 있냐면
참과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중에서도 참인 해석과 거짓인 해석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참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맥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원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냐면, 뭐 들러지가 했던 분류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분류 따지자면 제가 하는 작업은 일종의 철학사가거든요. 히스토리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스피노자를 전공하는데, 이 히스토리안 철학사고로서 스피노자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스피노자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텍스트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를 들면 스피노자가 읽었던 책들, 스피노자가 당시에 교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읽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스피노자의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철학사가들의 작업이죠. 그래서 철학사가들의 논문은 저도 글을 쓰면 이렇게 훌륭한 논문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각 주가 반 페이지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텍스트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정확성,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정확한 얘기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까지 나와 있던 모든 해석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검토했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주가 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막 하거나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막 얘기하면, 그거는 철학사가의 작업이 아니라 그냥 네 상상이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철학사가들의 덕목은 뭐냐면 정확함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함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맞춰야 할 어떤 것이 이미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맞춰야 할 관역이 있는 거예요. 참이 있는 거죠.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랑시에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맞춰야 될 게 스피노자의 생각이라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 영화를 통해서. 혹은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건 왜 던지느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랑시에르나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자가 말하고 하는 바가 있다. 근데 그러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어쨌든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쓴 텍스트를 보면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서만 포착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은밀히 가지고 있는 욕망, 그의 무의식, 그가 부지불식간에 갖고 있는 어떤 그의 성향, 이런 것들이 그의 글들에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게 더 정확할 수 있냐면, 작가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읽는 것이 훨씬 더 그 작가의 그 작품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바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읽어야 할 텍스트는 하나의 어떤 정답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탐험할 수 있는 하나의 열려있는 전체,
그러나 정답은 없는, 이게 좀 복잡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영화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노자를 읽고 나서 막 데카르트에게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하면 이거는 그거는 이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열려 있는 전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있는데 그러나 완전하게 그것을 포착할 수 없는 전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길들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접근하긴 하지만 결코 완전히 잡히지 않는 어떤 것. 이게 텍스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탐험할 새로운 길들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생각한다는 것에서 문제는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내 생각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치로 사유를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철학사를 지배했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참이란 가치를 갖느냐 거짓이란 가치를 갖느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랑쉘에게 있어서 혹은 현대 많은 철학자들에게서 뭐 이건 저는 뭐 예를 들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크게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참과 거짓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 사유 같은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진부함 생각이냐 아니면 창의로운 생각이냐, 이것이 보다 더 사유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궤도를,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궤도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그 궤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궤도, 뭐 이미 난 궤도를 가는 것이라면 그건 진부한 생각일 수밖에 없고요. 진부한 해석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사물이나 그 사태를 우리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해석이라면 그건 좀 더 창의로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가치는 이제 참과 거짓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부함과 창의로움 뭐 이런 것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귀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랑시에르가 사실은 이제 자코토로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어쨌든 이제 일종의 새로운 어떤 사유 체제, 사유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랑시에르가 이 책에서도 그랬지만 이거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철학적 성찰을 해서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자코토라고 불려지는 어떤 교육적 모험과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그 잊혀진 어떤 철학자를 다시 현대에 무대화시킴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지능의 평등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혁신은 과거에 대한 재해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랑시에르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랑시에르의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이 새로운 생각은 어떤 특정하게 과거의 것에 대한 탐험, 재해석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텍스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자코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재해석인데 제가 봤을 때 자코토는 근대적인 이런 새로운 사유체제, 저는 이것을 이제 근대적 시학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시학을 해치하고 그것에 대립해서 새로 형성된 어떤 사유체제, 어떤 사유의 모델,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근대적 시학이다라고 이제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근대적 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자코토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를 형성했던 무수한 철학자들, 극작가들 혹은 화가들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랑시에르의 거의 모든 어떤
정치적 혹은 미학적 작업들은 이 근대적 사건들을 일으켰던 주요 주체들에 대한 해석 혹은 재해석의 형태로 띄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 랑시에르의 이러한 작업의 성격을 통해서 결국은 랑시에르는 자신의 생각을 일종의 근대에 탄생된, 과거에 탄생된 어떤 새로운 사유체제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유체제를 형성했던 또 다른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코입니다. 그 비코는 랑시에르 저작에서 그렇게 뭐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언급되거나 뭐 기껏해야 뭐 한두 페이지 정도로 이제 얘기되거나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하게 어쨌든 한 자리를, 그러니까 랑시에르가 탐험하고 있는 근대 치학의 주체 형성에 그 구체적인 그 주체로서 하나의 자리를 충분히 누릴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가 내걸었던 새로운 학문이 바로 이 새로운 사유체제, 즉 근대적 시학의 모델 이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들을 그 새로운 비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학문을 가능케 하는 인식 능력으로서 비코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인게니움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인게니움 개념이 앞에서 랑시에르가 쭉 설명했던 지능의 평등이라고 하는 논제, 지능은 사유는 번역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뭐 상상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그 사유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거의 담고 있는 어떤 개념이 바로 인게니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랑시에르가 앞에서 정의했던 지능, 그 지능에 정확히 해당하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게니움이라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인게니움에 대한 탐험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 시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비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시까지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뭐 질의응답까지 뭐 45분까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능한 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처럼 그 비코가 기획했던 것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확립인데요. 사실 이거는 비코만의 문제의식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근대의 하나의 어떤 화두 혹은 근대의 어떤 시대 정신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카르트가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학문의 이념 혹은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철학은 윤리학적 문제, 윤리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져 갔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대에 오면 그 윤리학이 아니라 학문, 그러니까 어떤 명증하고 확실한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추동됐던 것이 바로 근대였고, 그래서 근대에서 윤리는 사이언스, 즉 이런 학문과 분리된 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칸트에게서 가장 나타나는 것처럼 뭐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에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당위와 존재의 문제가 분리돼서 나타난다. 이런 것이, 그리고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와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근대적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알을 획득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삶이 변하고 보다 더 잘 살고 이렇지 않다고 않다고 하는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근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추측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근대적인 유산물입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철학에서는 우리가 알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함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을 추구하는 것이
고대 철학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근대는 그 고대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근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암과 사이언스는 고대 철학들이 추구했던 사이언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근대적인 사이언스의 이념을 최초로 명료하고 그 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그 데카르트의 그 새로운 사이언스의 이념 혹은 모델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했던 보편수학 혹은 사실 보편수학보다는 뭐 보편학, 아까 선생님 뭐 보편지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번역한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더 정확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마테시스 율백살리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이라는 텍스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우리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런 데카르트적인 사이언스 개념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함축 의미를 파헤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은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추측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증한 확실한 사이언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제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어떤 우리 능력의 제한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들을 총체적이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뭐냐면 사물들을 특정한, 그러니까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한에서만 우리는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물들은 양적으로 계량화되고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만 인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마테시스 율백살리스라는 학문의 이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제 하지만 이렇게 뭐 성적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총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철학 과목의 성적이 쭉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대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복잡하고, 뭐 예를 들면 누구는 공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총체적인데 그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에 그 사이언스는 목표를 둘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그러니까 비교 가능해서 양적으로 비교 가능해서 계산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실증주의적 사유의 어떤 발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쨌든 비콘은 일종의 야만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만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앞에서 지능의 불평등을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능에 대한 어떤 전제들 있잖아요. 지능에 대한 이해 전제. 이게 여기서 다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뭐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 사이언스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과거나 상상, 기억 이런 것들이 사이언스형에서 예를 들면 중요성을 갖지 않고 그것부터 배제가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마테시스 율백살리스의 가장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상상, 예를 들면 혹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이언스에서 다 배제함으로써 유일하게 얻는 것이 뭐냐? 명증성입니다. 그러니까 명증성의 대가로 사실은 사이언스 영역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배제하거나 삭제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비콘은 그러니까 반성 혹은 뭐 숙고 반성의 야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콘은, 그래서 비코의 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코는 어쨌든 이제 주로 1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 그리고 이 데카르트가 근대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뭐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코의 철학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당시 근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지배적 근대성, 그러니까 데카르트 대표되는 이 지배적 근대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어떤 근대성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혹은 새로운,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어떤 마테시스 유니버살리스로서의 어떤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의 이념, 모델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신의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학문이 이제 가져야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이제 비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원리인데, 베룸 팍툼, 그러니까 전략 표현은 베룸 에스트 팍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이다. 뭐 번역하면 그런데, 원래 여기서 팍툼은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 이런 영어로 팩트에 해당하는 라틴어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인텔리지블한데, 그게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원래 이제 파케오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온 것인데요. 그래서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메스트 팍툼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결국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해한다는 것은, 혹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혹은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 한에 있어서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증하고 완전한 우리가 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이 전적으로 인간의 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연 사물들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사물들은 오직 신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데카르트는 이 자연에 대해서 명증한 인식을 가지려고 추구를 했던 거죠.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데카르트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비코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진정한 학문은, 우리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 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이언스가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자연 사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연 사물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사이언스를 확립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즉 인간 세계 혹은 시민 세계가 우리가 사이언스를 확립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원래 그 제목의 얘기인 것처럼 민족들의 공통 본성에 관한 새로운 학문의 원리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시민 세계, 시민 사회의 역사에 대한 학문을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학문은 발명의 기회로서의 토피카의 기초에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마테시스 유니버살리스라고 하는 것, 보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관과 연역이라고 하는 것, 인간 지성의 두 핵심적인 기능의 기초에서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직관과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지적 기능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학문, 근데 데카르트에서는 그 직관과 연역을 통해서 성립하는 이 보편학은 비코에 따르자면 어떤 발명의 기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어떤 원리, 전제된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이끌어내거나 추론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명증성을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유를 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어쨌든 발명의 기회는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새로운 학문은 발명의 기회라고 그가 부르고 있는 토피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토피카가 뭐냐?
토픽화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제 이것을 어원은 그 토픽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영어엔 타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토포스라고 하는 히라버가 있잖아요. 토포스는 이제 뭐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픽화는 주로 이제 수사학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주제 가지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웅변가가 이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할 때 이 주제에 관련된 어떤 공통의 어떤 논의 지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 뭐 문제가 되어 있는 뭐 교과서 국정화 뭐 이런 그 논제가 있으면 이 논제를 말하자면 사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논의 지점들이 있죠. 그 논의 지점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을 관련시키고 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결국 뭐냐면 토픽화입니다. 모름지기 말을 하는 사람, 웅변을 하는 수수사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 지점들을 끄집어서 끌어들여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픽화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보다 풍부한 얘기, 다양한 이야기들, 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토픽화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유와 그런 것들을 제출해 줄 수 있다라고 비코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개의 것들을 우리가 아까 제가 사유한다는 것은 모아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픽화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논적 어떤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점들과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토픽화의 방법이고 따라서 이렇게 끌어모으게 되면 당장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사유라고 하는 것의 어떤 아까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발명의 기회를 이 토픽화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학문이 기초하고 있는 이 토픽화는 정확하게 지금 이 발표에서 중심 개념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인게늄에 의해서 말하자면 성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인게늄이라는 게 뭐냐? 왜 그 비코가 인게늄의 개념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철학자들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일단 어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게늄은 발생 혹은 탄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게늄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 뭐 이런 의미로 원래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영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나투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투라도 탄생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인게늄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게늄 그래서 타고난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부터 또 어떤 파생적인 의미를 갖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기질, 소질 이거는 템페레 이거 또 다른 단어인 템페레만툼 어떤 기질, 성질 뭐 이런 것. 그래서 뭐 사람들이 쟤는 뭐 성정이 혹은 기질이 포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성정이 착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그 기질 그게 바로 인게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것 가운데서 특별히 매우 탁월한 어떤 능력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숙련성 혹은 창의성 혹은 어떤 지능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탁월한 사유라고 하는 의미를 인게니움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게니움은 사유인데 탁월한 사유다. 혹은 창조적 사유.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세 번째 의미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비코는 그것들을 주로 이 세 번째 의미로서 얘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 이 인게니움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누구한테서 주어지냐면 키케로한테 주어집니다. 키케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모아서 연결시키는 능력이 바로 인게니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비코는 뭐라고 재정의하고 있냐면, 인게니움은 어울리지 않는 상이한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예리하거나 둔화되고 말해진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네,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우리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철학 에세이에는 그 변증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뭐, 원래는 그건 이제 뭐, 저자가 편집부, 출판사 편집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뭐, 다른 일본어인가 뭐 이런 텍스트를 이제 번역한 것이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동력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오는 철학 에세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가 오면 옹기장수가 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과 옹기장수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는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거기서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쭉 하다 보면 이게 모든 사물들은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것 행위하고 저것 행위하고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 뭐 예를 들면 저쪽 지구 저편에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과 지금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뭐 어떤 세계 체제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이게 사유라는 것이고, 그걸 볼 줄 아는 게 그 탁월한 사유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게니움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게니움 개념에 대한 어떤 일종의 탐험이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비코의 텍스트는 가장 핵심적인 2부가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호메로스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보기에는 호메로스의 신화적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인게니움의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런 해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어떤 시약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유의 어떤, 이게 메마라가고 건조해지는 어떤 근대적인,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나 데카르트적 정신 속에서 건조해지고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풍부하지 못한 인류의 어떤 사유를 조금 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보다 더 창조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있냐면, 호메로스의 신화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인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상정했던 어떤 추상적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단계에 있는 인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류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시대의 인간들이 가졌던 어떤 사유 능력 혹은 사유 방식, 이게 바로 호메로스의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호메로스 시대의 이 사유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비코는 인류의 어떤 인류의 초창기에 어떤 원형적인 사유를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가 이제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호메로스가 보여줬던 이러한 사유가 데카르트와 같은 그 철학사나 어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보여줬던 그런 추상적 사유고, 추상적이고 메마르고 건조한 사유를 진정한 사유로 설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 왔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극복하려면 왜 우리가 다시 호메로스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 인류의 유년기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유는 무엇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냐면 바로 상상력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데, 이 상상력의 활성화는 곧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상상력과 인견이라고 하는 것을 등치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년기에는 이 논리적 추론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인과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해서 우리에게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그리스식 신화 시대에 호메로스가 썼던 많은 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유년기의 인류 유년기가 가졌던 그런 상상력이 풍부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보여줬던 사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코는 그러한 사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든 형태의 사유 형태들, 사유 작용을 포에틱, 즉 시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마치 인형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두고 대화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편은 뭐냐면 어린아이 무지의 기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제 하나는 해석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유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인형을 보면서 하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억하면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고 봤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걸 연결시키면서 보는 거죠. 자기하고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엄마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형을 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인형이라고 하는 존재와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했던 방식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그 인형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청난 창의적인 상상력과 어떤 시적인 어떤 튀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지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단순히 무지는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어떤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지가 어떤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음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을 보면서 저기에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상상력이
떨어져서 뭐 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 시적인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비코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무식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혹은 무지해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참과 거짓, 어떤 논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에 매달림으로 해서 우리가 사물들과 맺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들을 다 거짓이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다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유의 어떤 새로운 논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논리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논리, 새로운 어떤 길,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싹을 아예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저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한때 한국에서 논리학이 열풍을 불어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막 논리학을 가르친 때가 있어요. 논리야 놀자, 뭐야 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비코가 자기가 새로운 학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어린아이들한테 논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 걸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길 중에 하나의 지배적인 길일 뿐이에요. 그 길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른 길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한테는 논리를 가르쳐줘서는 안 되고, 시를 읽히고 소설을 읽히고 뭐 이런 것을 읽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불가능한 것,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 다 구별해낼 줄 압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인 어떤 사유체제 속에서 배제되고 있던, 그러나 가능한 어떤 사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뒤에 조금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비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호메로스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제 해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원형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런 토대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사유는 형해화되고 메말라가고 건조한 것이 되고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적인 사유, 이런 것들, 원래 사유의 원초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무대화시키고 다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하고 다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어쨌든 당시에 18세기에 비코가 했고, 그것을 다시 현대의 랑시에르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뒤에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텍스트를 참조해서 보시기를 하고, 제 얘기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한 두 분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죠. 사유체제라고 말 안 하고 시학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시약을 뭐 새로운 사유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다른 이름 사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랑시에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약이란 말도 쓰지만 혹은 미학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랑시에르에게서 예술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어떤 학문 영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8세기에 탄생했던 어떤 특별한 예술에 관한 어떤 특별한 이해 방식,
시학을 미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지금 제가 근대 시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시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냐면, 원래 이제 아까 제가 맨 마지막 페이퍼에 그 맨 마지막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포에틱이라고 하는 말이 이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제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그 포에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중적인 의미, 또 다른 의미로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유이라는 의미에서 포에틱이란 말을 이제 더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에틱이란 말을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건 시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 있잖아. 시적인 장면이다, 혹은 뭐 가끔 가다가 뭐 어떻게 발표나 이런 것들 들을 때도 누군가가 참 뭐 시적이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구구절절을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뭐 먼지 같은 거 휙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시적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시적이라는 게 뭐 낭만적이고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시학 그때 시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됐던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글쎄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사유의 방식, 혹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적인 것인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새로운 것을 어떻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제작이란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조적인 사유 체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학이란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보다 더 궁극적인 여기서 근대 시학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메로스, 그러니까 비코가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새롭게 벌써 보여주고 있는 그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시학에 대한 해체와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학이 아닌 새로운 시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시학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냥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인데, 랑시에르가 지식의 평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과 비학문, 과학과 비과학의 기준이나 위계를 없애고, 뭐 일기, 팜플렛, 수필 같은 것도 학문의 체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연을 넓혔다는 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비코의 인게니움 개념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 어떤 탁월한 사유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탁월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 혹은 새로운 사유, 참신한 사유와 진부한 사유, 어쨌든 구분은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이며, 참 거짓의 판단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분을 짓고 거기도 새로운 위계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게니움 개념이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그걸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또 한 제한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의 영역이나 이런 영역은 또 비학문, 비인게니움적인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일단 그 개념까지 들어왔을 때 과연 랑시에르가 주장하고자 했던 지식의 평등 개념이 쭉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야 할 어떤 원형, 혹은 복원해야 될 원형인 어떤 호메로스 시학이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어떤 근원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 네, 과연 평등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의 평등이 가지고 있는 함축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더 이상 참과 거짓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가치 기준이 들어선다. 그게
진부하냐 어쨌든 뭐 창조적이냐.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대라면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시대 정신, 어떤 공통관념 뭐 이런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뭐 들레즈도 그렇고 아니면 뭐 바디유 뭐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레귤러,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연원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이데거에 있어요. 하이데거에서 이제 지식과 진리 개념의 구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것에 대한 알미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적 암이라고 부르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하이데거에서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과학적 지식의 규칙적인 것부터 이탈하고 있는 어떤 존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장막 속에서 그게 이제 진리인데, 그래서 진리를 노래하는 자가 나는 시인이고, 근데 그 시인이 왜 그러냐면 시인은 아침을 노래하는 자라고 하는데, 아침은 뭐냐면 사물들이 처음으로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새롭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사실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지만 그런 어떤 구분법의 연장선상에 사실은 이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는 이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혹은 다른 영역에서는 어쨌든 삶과 관련해서는 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실된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된 사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냐 추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새로운 미적 현상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스타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사유에서는 그게 이제 아까 것처럼 어떤 진부함과 창의성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능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지능이 발현되는 양태들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생각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 생각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그 생각의 가치가 동등할 수 없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학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각 형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정문화 같은 경우에는 죽은 것에 대한 소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화폭에 담은 것은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신적이거나 혹은 성서의 장면들이나 아니면 귀족인의 얼굴들 아니면 이 임관식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것은 중요하고 죽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구분법이 존재했는데, 우리의 그런 시선을 뒤바꾼 것 중에 하나가 17세기부터 탄생한 정물화거든요. 정물화는 헤어지게 죽어있는 생선, 기타, 구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죽어있고 쓸데없고 일상적인 어떤 사물들의 화가의 시선을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지각하고 느끼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술가들이 이게 칭찬받고 있는,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창의성이고 이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유도 그런 한에서만 좀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유에도 가치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쨌든 위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건 위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능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월한 지능이 있고 열등한 지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랑시에르가 얘기한 지능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능은 똑같은데 그것이 표현되는 표현 형태가 보다 가치 있거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런 차이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나 아까인 것처럼 저같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지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떤 위계, 정치적인 위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근원적인 게 뭐냐면 이 지능의 불평등이거든요. 너는 내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능의 불평등이고,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너와 나는 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그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정치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이를 둔다고 해서 그게 다 불평등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 또 뭐였더라? 제가 뭐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이 안. 그 비코가 얘기하는 그 인게니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왜 인간 사회에 한정되어 네네네네. 돌아가야 할 네네. 그 원형적인 호메로스의 그 원형이 있다는 것도 네. 같은. 네네. 사실은 그 인게니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지능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확립될 수 있는 영역이 인간 사회에 국한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고유하게 비코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코의 모든 어떤 비코 철학의 이해 출발점이 되는 아까 했던 베름 팍툼의 원리가 사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비코의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른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앙셰르 같은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얘기 가능합니다. 인게니움 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거는 이제 비코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원형이란 말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과 마치 그 어떤 절대적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어떤 절대적 지점,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니체 같은 철학자를 얘기해 볼게요. 니체가 이 세상의 존재의 비밀 혹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그 수수께끼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거는 뭐 힘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힘의 의지는 결국은 모든 존재들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원리이긴 한데, 그러나 니체는 거꾸로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원리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모든 것은 유동하고. 그러니까 이 절대 이렇게 힘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현대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리가 아닌 원리. 다시 말하면 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그러니까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절대 힘의 의지인 것처럼 우리가 호메로스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호메로스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풍부한 사유는, 혹은 시적인 사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모방해야 되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창조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의 길을 우리가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유가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사유는 원래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사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호메로스의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걸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그 어떤 그것이 보여줬던 하나의 길을 반복해서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절대적으로 고정된 어떤 것을 이렇게 추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